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KS의 이정호 전문위원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비도 오고 이랬는데 교육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참여하신 분을 보니까 이름이 낯익은 분도 계시고 또 생소한 분도 계시고 그러네요. 한 3년 전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기술 기준 관련해서 또 무슨 쪽에 적합성 평가 관련해서 강의를 좀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비대면 강의로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강의는 3시간에 걸쳐서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적합성 평가 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이지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련의 이 시험이나 인증, 이 모든 것이 적합성 평가 제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적합성 평가 제도의 목적 그리고 여러 가지 변해온 이력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험기관의 종사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50분 동안 강의하고 10분 동안 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적합성 평가 제도의 개요와 적합성 평가 유형, 다 아시죠? 적합 인증, 적합 등록, 또 잠정 인증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적합성 평가, 변경 신고, 그 다음에 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적합성 평가, 면제, 그리고 취소 및 사후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합성 평가라는 것은 사실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는 종합적으로 이 이야기가 인증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지금도 인증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제품이 생산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국가가 판매할 권리를 주는 것을 인증이라고 하는 거죠. 인증서를 발부받으면은 그 기기를 국민에게 판매해도 된다, 또 사용해도 된다라는 하나의 허가증, 서티피케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합성 평가 우리가 시험들을 하고 있고 적합성 평가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시험원도 계실 거고 품질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지원 업무에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 마케팅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적합성 평가라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가 적합성 평가를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만 또는 나만 있다고 하면은 적합성 평가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생산해서 내가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 사는 공동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혼신, 그러니까 무전기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무전기가 있죠. 여기 무전기. 무전기 같은 경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파수가 문제가 됩니다.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공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혼신의 문제가 있겠죠. 혼신. 혼신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 노력, 또 그 혼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무선 쪽이 되겠고, 또 그거는 이제 제품의 퀄리티에 관한 겁니다. 품질에 관한 거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인명안전이라는 겁니다. 자, 무전기가 육상에서만 쓰는 거 아니죠. 항공기에서도 씁니다. 그리고 배에서도 씁니다. 항공기가 인천공항을 이륙해서 유럽의 찰스 드골 공항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갑니다. 그때 무선 통신 기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끔찍한 일이죠. 지상하고 통신이 안 돼요. 또 관제가 안 돼. 그럴 경우에는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명안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또 선박이 우리 부산항을 출발해서 저기 멀리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저쪽 남미 칠레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기항지가 있겠죠. 배는 그래도 다행히 들러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항해를 하는 가운데서 무선 통신 기기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선박에는 인명 안전기기가 많습니다.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GMDSS 기기라 그래 가지고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위성하고 통신하는 인마세트라는 장비도 있고, 또 VHF 통신망도 있고, HF 직접적으로 육상과 교신하는 통신 장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EPIRB라 그래가지고 선박에 에머전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게 터져가지고 위성으로 전파를 발사해서 내가 조난을 당했다는 사항도 알려주는 기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셀렉티드 콜이라 그래가지고 DSC라 그러는데요. 그런 장비도 달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긴급 상황에서 에머전시 버튼을 누르면 나의 좌표를 육상이나 또는 주위의 선박에 알려줍니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면은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파수라든지 아니면은 성능이라든지 이런 테스트가 안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출하를 했다면 인명안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와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적합성 평가라는 걸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사람이 살다 보니까 혼간성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인명 안전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 번째, 전자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세대에 살고 있죠?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죠. 4차 산업이 뭡니까? AI가 있죠. 인공지능. 그 다음에
빅데이터, 그죠? 5G, 그 다음에 IoT, 지금은 뭐 인공지능하고 합쳐서 AIoT라 그럽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기기, 또 전자기기, 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것들 있죠? 가상현실, 가상인플루언서 그래가지고 또 가상인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이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기기를 많이 쓴다, 적게 쓴다? 많이 쓰는 거죠.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나느냐? 물류 유통의 문제하고 두 번째는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이제 이 적합성 평가라는 개념을 찾기 위해서 상식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지금 단계입니다. 반도체가 왜 부족해졌냐라고 하면은 반도체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죠? 많이 늘었죠? 자, 우리가 메모리, 이 저장장치, 우리 뭐 지금 보면은 모든 데이터가 어디 쌓입니까? 전부 우리 클라우드에 다 쌓여요. 그죠? 클라우드. 그걸 데이터 센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다음, 예?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 그 클라우드에 빅데이터가 많이 쌓여요. 빅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메모리는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그 메모리가 뭡니까? 옛날에는 하드디스크 이런 거 쓰다가 지금은 전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반도체를 쓴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한다든지 뭐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모든 게 전자기기입니다. 그럼 전자기기는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전자기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능동소자와 수동소자 중에 반도체는 능동소자입니다. 수동소자는 RLC, 저항, 콘덴서, 코일 이런 것들은 수동소자입니다. 능동소자는 반도체인데 자, 왜 그런 현상이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나느냐? 보통 이제 제조사에서 이 한 몇만 개를 사둬요. 사뒀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소진돼 버렸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PCB가 딱 있어요. PCB를 한번 보십시오. 제품을 이 기판, 전자회로 기판을 딱 들여다보면은 여기에 수십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게 다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수십 개. 수십 개 중에서 한 개라도 없으면 그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회사가 다 달라. 거의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플래시 메모리. 메모리는 우리나라의 기술을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5나노 공정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애플 스마트폰도 뜯어보면은 안에 삼성전자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요. 최고의 퀄리티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메모리에 집중하다 보니까 CPU라든지 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이 뭡니까 오디오 분야의 반도체, 그 다음에 마더보드 이런 것들을 생산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리고 TTL IC라 그래가지고 보통 이 회로를 구성하는 그런 많은 IC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어디 있느냐면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몇만 개가 다 사놨는데 다 써버렸어. 그래서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 겁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딜까요?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라고 그래야 되겠네. 대만의
TSMC라는 회사입니다. 타이완 서마이컨덕트 머터리얼 인더스트리 그렇게 되나요? 예, TSMI 아마 그럴 겁니다. 컴퍼니 LTD 그렇게 된 TSMC TSMC가 이 시스템 반도체를 제일 만들어요. 그런데 대만은 설계 능력이 없습니다. 설계 능력이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미국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인텔이라는 회사가 있죠. 인텔만 설계와 제조를 다 합니다. 그 외에 모든 시스템 반도체는 설계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주냐면 오다를 생산을 어디에 주냐면 대만 TSMC에 다 줘요. 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오셔서 제일 첫 방문지가 어디였어요? 평택 삼성전자라고 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은 반도체 전쟁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반도체를 많이 확보하는 사람이 패권에서 이긴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이 반도체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서는 학교에 부랴부랴 반도체 학과를 많이 만들고 한데 지금 좀 어려운 점이 이제 교수진들이 좀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인정시험이 요즘 좀 적게 들어오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이 시스템 반도체가 하루 이틀 만에, 1년, 2년 만에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왜 그러면은 안 했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은 설계 기술입니다. 설계 기술. CPU와 이런 것들,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고급 그 시스템 반도체죠.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기술은 미국이 다 가졌다. 그러니까 미국은 굴뚝 하나 없이 공장 하나 없이 준다는 거죠. 예, 대만에 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대만의 TSMC 여기서 다 만들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 자꾸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도 TSMC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이 뭐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굉장히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전쟁입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이잖아요. 예, 지금은 과학과 문명과 앞으로의 전쟁은 아마 전부 장비가 전쟁을 하는 것이 사람이 뭐 총을 쏘고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갑니다. 자,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반도체 소자, 그런 LCD 디스플레이 또는 배터리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하나의 기계를 만드는 거죠. 무전기도 만들고 노트북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고 전화기도 만들고 여기에 다 반도체 소자들이 들어가요. 이런 것들 인정시험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적합성 평가에서 얼마나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 간의 상호 인정 MRA라 그러죠.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세 번째로 요약을 해본다면은 첫 번째가 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인명 안전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지금 4차 산업시대 때는 더욱더 많은 전자기기를 쓴다. 그래서 적합성 평가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제가 뭐 이해가 가는지 안 되는지 소리가 안 들리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가 갈 걸로 믿어요. 네. 저는 사실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도 그 잡지에 기고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흘러가는 추세가 우리들의 일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겁니다. 왜? 어떤 제품의 퀄리티,
또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기관에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우리는 그 시험 권한을 위탁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인이 곧바로 그 장비의 성능을 인정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전기 있죠. 무전기는 제일 문제가 뭐가 되겠다? 혼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전화기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유선기기로 쓰고 있고, 좀 뭐 노인네들은 가끔 시골에 쓰고 있는 정도. 이거는 이제 다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됐죠. 거의 안 쓰고 있고, 노트북. 많이 쓰죠? 패드 많이 쓰죠? 냉장고 가전제품. 근데 요것들에 있어서는 다 틀려요. 요건 무선기기 쪽으로 들어가고요. 유선기기 쪽으로 들어가고요. 요거는 뭐가 됩니까? 전자파가 위주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것도 전자파가 위주. 근데 노트북은 요즘은 그 와이파이가 거의 다 됐죠. 블루투스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복합기기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합성 평가 시험 방법은 자, 무슨 기기는 무슨 시험을 한다? 무슨 시험, EMC 시험.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럼 뒤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기기가 지녀야 될 전기적인 시험 항목. 보통 보면 뭐 출력의 허용 편차, 주파수 허용 편차, 점유 주파수 대역, 복스프레스 발사 강도. 이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되고 그 외에 뭐 대역폭이라든지 뭐 부차적 전파 발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EMC는 내가 의도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파와 전자파가 어떻게 달라요? 이게 보통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 잘 몰라요, 학생들이. 전파와 전자파 어떻게 다르죠? 사실은 전파와 전자파는 똑같습니다. 다만 용도로 구분할 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전파와 전자파는 똑같습니다. 전개하고 자개가 형성되는 게 이게 전개 자개파예요. 전개와 자개. 그래서 이게 이 공간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통신을 위해서 무전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적으로 쓰는 거죠. 스마트폰 내가 통신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쓴다. 의도적인 기기다 그래요. 의도적으로 통신을 하는 기기는 무선기기라고 그래요. 이거는 전파라고 우리가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전자파는 나의 통신에 관여하지 않으나 비의도적으로 나오는 것을 전자파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파나 전자파나 똑같다. 단, 의도적으로 내가 전파를 발사해서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전파 사용기기라고 하고, 그 외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이 전파 쓰는 거 아니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은 가전제품이잖아요. 거기는 내가 목적한 통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자파가 나와요. 그거를 비의도적이다. 그런 경우를 전자파라고 하자. 라고 약속을 한 것 뿐이지 똑같습니다. 전자파에서. 다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신을 해야 되니까 좀 출력이 높고, 전자파는 통신을 하는 목적이 아닌데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레벨이 낮다 뿐이죠. 그런데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4차 산업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게 지금 엄청나게 전자기기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 앞에도 지금 노트북이 있죠. 스피커도 있죠. 지금 저 카메라도 있죠. 이게 마이크도 있죠. 지가 가진 핸드폰도 있죠. 위에 형광등도 있죠. 무지무지하게 많은 전자제품과 전기제품을 쓰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자파가 이 공간에서도 무수하게 많아요. 그것을 규제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거로 인해요. 타 기기가 오동작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크레인을 컨트롤하는 무선 기기예요. 예? 이 기기를 어떤 다른 전자파가 세게 들어와 가지고 주파수에 혼신을 일으켰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오동작이 되겠죠? 그러면 크레인이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그 밑에 사람이 있다면 인명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적합성 평가에 대해서 정확한 제도와 규제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런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자격 시험은 뭐 민간 자격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시험은 법 시험을 보지 않는 건 없어요. 무슨 설비 기사, 무슨 설비 기준이라고 보죠. 그게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도 뭐 민법 이런 거 안 봅니까, 그죠? 중개하려면 법을. 그래서 그게 뭐냐? 규제 장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적합성 평가 제도는 뭐다? 자, 성장 동력. 기계를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많이 시장에 출시하고 많이 팔고 하는 것들은 자동차라 보면은 악셀레이터예요. 추진력 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합성 평가는 왜 하느냐? 규제 장치입니다.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자동차에 악셀레이터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정이라는 거죠. 예, 좀 이해가 가셨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선 기기는 무선과 EMC. 그러니까 무선은 당연히 무선 기기니까 시험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의도하지 않는 전자파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선 기기는 무선과 EMC 기준을 적용한다. 자, 두 번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무선과 EMC와 인체 보호 기준. 자, 사람이 잡고 있다는 거죠. 전자파는 인체에 해로울까요? 해롭지 않을까요? 해롭다, 해롭지 않다는 분명하게 말할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단 해로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WHO라는 데가 있죠. 예, WHO. 예, 건강 이런 거를 규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세계보건기구라 그럽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도 팬데믹을 WHO가 공식 선언을 해야 팬데믹이 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죠. 그죠? 그 WHO에서 전자파가 발암물질 2B 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B 등급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상 마시는 커피도 2B 등급이고요. 우리가 먹는 김치죠. 절인 음식도 2B 등급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김치 안 먹나요? 커피 안 마시나요? 전자파 유해하지만 안 쓸 수 없다. 그런 거죠. 단 적게 나오게 하자. 그러면은 인체에 붙여서가 쓰는 기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매일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인체 보호 기준에 SAR이라고 하죠. SAR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받아라. 20cm 이내에 있고 20mW 이상의 출력을 가지는 것들은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인체 아무래도 일반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라든지 노약자 이런 분들이 이런 경우 많이 해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한참 스마트폰 이어폰 쓰지 않고 한참 쓰다 보면은 조금 말이죠 열이 나고 머리가 좀 띵한 그런 느낌 아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게 전자파 영향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우리 집 위에 기지국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환청이 들려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전파 연구원에서 많이 고생들 하죠. 그런 민원 해결한다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규정해야 된다 해서 인체보호 기준을 도입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자레인지도 있고, 그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전기기기. 지금은 또 뭐가 나왔죠? 전기요, 전기방서, 이런 것들 있죠? 인체 밀접해서 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EMF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받아야 돼요. 얼마 전부터 강제화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규제는 강화되어 가고 있다. 왜? 너무나 많은 기기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명사고나 재산상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보호 측면에서 적합성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어가지고 시험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저한테 들은 이야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냥 뭐 만든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예. 전파 법령을 좀 봅시다. 법이 들어가면 좀 머리 아프죠, 그죠? 사실 좀 이런 이야기만 저도 하고 싶은데 이 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또 이게 모든 그 기준은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정, 그죠? 시험 이거는 다 법령이라 그러죠. 법령.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 법령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이 있고요.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고시가 있고 공고가 있고 지침이 있고 훈령이 있고 예규가 있어요. 복잡하죠.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플라 그러죠 벌써. 예, 이 법령이 그렇게 체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법은 굉장히 상위법입니다. 굉장히 아니고 법령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뭐다? 법이죠. 법. 이걸 보고 우리는 전파법 이런 거는 법령이라고 하냐 법률이라고 합니다. 법률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최상위법입니다. 여기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예? 뭐 이런 것들 아니십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법률이에요. 법률이고 법령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다음 페이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법령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가 전파법 제58조 2의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애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 이하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라 한다. 이 등자를 잘 쓰셔야 돼요. 이 등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면은 글 쓸 때 굉장히 좋아요. 몇 가지 여러 개 해놓고 등 하면 전부 다 합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가지 이상 쓰고 그 일례를 등 하면 저 모든 게 다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책상, 의자, 식탁 등 하면은 그 외의 것도 전부 포함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지수를 전부 이야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이 등자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기자재만 하면은 방송통신기자재가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등자를 하나 붙여놓은 이유가 앞으로 나올 것도 다 여기에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이 등자를 씁니까? 라고 묻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캐파를 많이 넓혀놓은 거예요. 이 등자 하나로서. 그러니까 방송통신기자재 하면 방송통신기자재만 해야 돼.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가전제품, 그거 사실 전기제품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방송통신기자재 아니라고. 근데 지금
이 법에 의해서 전자파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등자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글 쓰는 사람은 두 가지 이상을 열거하고 등 이러면 끝나. 보고서 등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자재들은 적합성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해라. 그러면 어떤 근거냐? 37.2 45제에 대한 기술 기준. 기술 기준은 최고 중요하겠죠. 이 기술에 대한 어떤 기준이에요.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면은 이게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른 기기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기준을 지켜라. 그래서 기술 기준은 개개 법령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기기만 하더라도 무지 많아요. 해상기기, 항공기기, 전기통신 사업용 기타 기기 뭐 무지 많아서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이게 SAR, SAR라는 거죠. 예. 전자파 흡수율이라고도 하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또 있다. 그 다음에 전자파 적합성 기준. 이게 EMC죠. 그죠? EMC. EMC 뭐예요? 전자파 양립성, 그죠?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전자파 양립성. 전자파는 뭐와 뭐로 돼 있다?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EMI와 EMS. Electromagnetic Susceptibility가 돼 있죠. 이 EMI라는 거는 내가 전기를 넣는데 의도하지 않게 전자파가 나가는 거. 그죠? 불효파라 그러죠. 의도하지 않게 전자파가 나가는 거. 이거를 EMI라, Interference라는 거예요. Interference. 불효파예요, 이게. 불효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규제하는 게 뭐냐면은, 외부에 강한 전자파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EMS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합쳐서 EMC, 전자파 양립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전자파 적합성이라고 하고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의해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제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최대한 제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지금. 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여기는 이제 방송기기겠죠, 그죠? 방송기기에 따른 기술 기준이 있을 거고, 전기통신사업법이 어떤 거냐? 이거는 전기통신사업이 뭐예요? 통신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 어떤 게 있을게요? 제일 큰 회사가 우리나라 SKT, 그죠? SKT가 제일 크고, 두 번째, KT, 그죠? 세 번째가 LG U+입니다, 그죠? LT 5G 이런 서비스를 가입자한테 서비스를 해주면서 월 얼마씩 받는 거죠. 그거를 전기통신사업자라고 합니다. 그 전기통신사업자의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게 전기통신사업법입니다.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쉽게 말해서 우리 스마트폰, 이동통신이라는 말이 제일 편하겠네. 이동통신 내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습니다. 뭐 좀 더 들어가면 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뭐 복잡합니다. 다 알 필요 없어요. 그거 세 개만 아세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를? 거기에 따른 그 기술 기준을 또 따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또 뭐 망위해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일반적인 그 기준하고 좀 틀려요. 왜냐하면은 전기통신망에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이 핸드폰 하나씩 다 가지고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트워크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규제가 까다로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에 의한 거하고 다른 법률에서 정한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네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딱 법이 딱 나오죠. 머리 아프죠? 법 참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법의 3원칙이 있습니다. 법의 3원칙. 이것만 알면은 좀 이해가 쉬워요. 법의 3원칙은
첫 번째, 상위법 위주입니다. 법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 가장 상위법이 있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딱 하나 있습니다. 헌법을 초과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조건 가입에 따라요. 그건 딱 하나밖에 있으니까 굉장히 명시적인 법입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어. 그건 우리가 뭐 아주 그 상식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파법, 그죠? 전파법이 가장 상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헌법을 제외한. 전파법이 가장 모법이라고 합니다. 상위법. 그 다음에 전파법을 명시적으로 해놓은 거고요. 보통 법률은 그 다음에 시행령이라고 있습니다. 시행령. 전파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파법에서 명시적인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규정이다.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는 이 적합성 평가에 대한 건 없는데요. 시행령 밑에는 보통 시행규칙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행규칙이 없고 기술 기준 이런 게 시행규칙인데 지금 우리가 이 적합성 평가 관련해서 법규는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바로 방송, 송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과 시행령과 고시는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법률은 아주 기본적인 골경만 딱 만들어놨어요. 골경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적합성 평가란 뭐다? 면제는 어떻게 하라? 취소는 어떻게 하라? 지정은 어떻게? 그리고 이 조사 및 조치하고 벌칙이 어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법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법률의 이 권한에 있어야 이게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제 법을 오랫동안 공부해 본 사람은 알아요. 시행령 착이 있으면은 법에 힘이 없어가지고 상위법 우선이라고 그랬죠. 그게 첫 번째 상위법 우선입니다. 그래서 법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지침, 예규, 훈령 엄청 많습니다.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하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은 비슷한 게 충돌이 나면 어떻게 한다? 상위법을 따르라. 이게 법의 원칙 제1순위 상위법 우선입니다. 두 번째 신법 우선입니다. 신법 우선. 어제까지 시행이 됐어. 그런데 오늘 그 법이 새로 나왔어요. 고시가 오늘잖아요. 그럼 어제까지는 안 돼. 단 이제 부칙에 현재 접수된 기기는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본다 이렇게 씁니다. 항상 법에는 부칙이 있습니다. 그 부칙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까지 유예한다 또는 소급한다 또는 언제 시행한다. 이게 부칙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법 우선입니다. 어제까지 법이 있었고 오늘 새로운 법이 나왔다면 어제 거는 무효. 오늘부터입니다. 단 부칙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칙대로 하면 된다. 쉽게 말해서 오늘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어요. 했어도 부칙에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은 현재 있는 법을 쓰고 1월 1일부터는 지금 만든 오늘 나온 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신법 우선입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국제법 우선입니다. 국제규정. 우리 최상위 국제법이 뭘까요? ITU입니다. 그죠?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한국말로 국제전기통신연합. 어디 있습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든 법이 최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에 있고 우리나라 전파법에 있다. 근데 뭐 문제가 생겼어. 송사가 걸렸어. 국제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3원칙 이야기했습니다.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국제법 우선 이렇게 됩니다. 자,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고시가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맥락은 법에서 했고, 이거를 시행하기 위한 것은 시행령에 있고, 아주 잔잔하고 세밀한 것들은 고시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뭐다? 고시를 가장 많이 보죠. 고시하고 시험 방법. 시험 방법은 고시도 아니에요. 뭐예요? 권고 수준이죠, 권고 수준. 그렇지만 따라줘야 돼요. 시험 지침 정도 됩니다. 지침. 고시보다도 좀 낫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TA 권고 표준, 표준 이렇게 이야기죠. 그건 이제 고시보다 더 낫습니다. 고시는 그럼 누가 만드느냐? 그 해당 기관의 장, 국립전파연구원 고시죠. 방송통신기자회 등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고시는 국립전파연구원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은 누가 만드느냐? 물론 입법부에서 만들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거하면은 법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법은요, 국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법은요, 법률은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법사위원회라고 들어보셨죠? 예, 법사위원회, 소법사위원회 통과해야 되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그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법률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지무지하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법들이.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다 그때그때마다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알고 보면 쉬워요. 쉬운데, 이 법이라면은 뭔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죠?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리고 뭔가 꼭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런 게 있는데,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법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법은 우리를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법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법에서도 절대 그런 악법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형법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길 가다가 노상방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상식적인 나. 술 먹고 운전하면 됩니까? 안 되죠.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내가 해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법에 하나도 겁날 게 없어요. 오히려 법은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거다. 우리 시험기관도 이 법이 없으면 시험 안 봤죠. 시험비 많이 들여가지고 시험 수수료 받으면서 이 적합성 평가 받겠습니까? 이런 법률과 시행령과 고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고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법에 무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그 세 가지 원칙 있죠.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국제법 우선만 잘 지켜주면은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정례가 모르겠어. 우리나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다가 접수하시면은 어떤 거라도 괜찮아요. 예, 개인 인증하시고요. 하시면은 그 소관 부처에 갑니다. 전기용품이 됐든 우리 전파법 하면은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올 거고요. 또 뭐 도로교통법 이거는 뭐 국토교통부로 갈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50분이 금방 가버렸네요. 할 게 많은데. 예.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요 정도 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